아빠, 이젠 오토바이 위험해요. 바꾸는 김에 작은 차로 하자. 제가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결혼의 브레이크를 끊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청소와 경비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손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눈을 틔우고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새벽마다 나가셨죠. 20회가 넘은 그 오토바이는 언제부턴가 시동 걸 때마다 덜컹거렸고 브레이크 소리가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위험한 바퀴 대신 안전한 차를 타시게 해드리자.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고가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족 할인이라며 골라준 차에 침수 이력이 숨겨져 있었고 남편은 제 편이 아닌 돈 편에 섰습니다. 그래도 싸게 샀잖아 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제 아버지의 안전은 500만 원보다 가벼운 것이었다는 걸요. 결혼은 끝났지만 저는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을요. 겨울 새벽 5시. 아빠는 늘 같은 모습으로 출근하셨습니다. 형광 조끼 위로 내려앉은 눈, 손끝에 묻은 얼음물, 그리고 20회를 함께한 오토바이 시동 소리. 덜컹덜컹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아빠, 이젠 위험해요. 차라리 버스 타요. 그럼 누가 새벽 쓰레기 치워? 오토바이가 내 달인걸? 아빠는 그렇게 웃으셨지만 저는 그 웃음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너무 아팠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이면 아빠의 손등은 트고 갈라져서 밴드를 붙이고 다니셨어요. 그 손으로 핸들을 잡고 눈길을 달리고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아파트 단지로 향하셨죠. 지연아, 아빠는 괜찮아. 젊을 때부터 해온 일인데. 괜찮다는 그 말이 얼마나 괜찮지 않은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빠의 바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에 미끄러져서 괜찮아, 안 다쳤어. 하지만 아빠의 무릎에는 빨간 약이 발라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빠는 평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2가지 일을 하셨죠. 낮에는 아파트 경비, 밤에는 청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지연아,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고. 그 말씀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빠는 고생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스스로를 낮추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둘 순 없어.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더 다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드리겠다고. 비록 작은 차라도 따뜻한 실내에서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그게 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저는 늘 아빠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면 더 그랬어요. 눈길에 미끄러지실까, 추운 날씨에 감기라도 드실까. 전화를 하면 아빠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지만 전화 너머로 들리는 기침 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결혼을 산산조각 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전 첫 인사 자리. 시댁 거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서예 액자, 테이블 위에 수입 과일들. 모든 게 제가 자란 환경과는 달랐죠. 원룸 반지하에서 아빠와 단둘이 살던 제기, 이 넓은 거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지연 씨,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했어요. 어서 와요. 시어머니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손톱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뭐 하시나?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경비하시고 청소 일도 같이 하세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찻잔이 탁자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경비라. 그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지고 입술이 한쪽으로 살짝 올라갔어요. 요즘은 다들 그냥 결혼하네. 대훈아, 너가 생각이 있어야지. 그 말 한 줄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옆에 앉은 태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에 직업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넘기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우는 제 손을 잡지도 않았고 제 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와 저 사이의 어딘가를 바라보며 애매하게 웃고만 있었죠. 다행히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수습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 키우신 분인데 존중해야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에 간신히 눈물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는 걸. 그저 시어머니 앞에서 더 말하지 않기로 한 것뿐이라는 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우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좀 고지식하셔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아버지가 평생 흘린 땀이 20회 넘게 탄 낡은 오토바이가 새벽 4시 반의 출근길이 그렇게 고지식한 한마디로 무시당했으니까요. 그래도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댁과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주셨는데 반찬통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몸 따뜻하게 먹어. 요즘 날씨 추운데 이거 먹으면 좋아. 우리 며느리 힘내.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일찍 여윈 제게 시어머니의 그 메모는 엄마의 목소리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가는 것도 늘 격려해 주셨어요. 아버님 뵙고 와. 자주 가야지. 딸이 자주 와야 부모님이 힘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과일이며 반찬을 챙겨주셨죠. 이거 아버님 드시라고 가져가.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은근히 한마디씩 하셨어요. 친정에서 뭐 받아온 거 없나?
요즘은 딸이 시집가도 친정에서 챙겨줘야 하는데. 남의 눈치나 덜 봐. 우리 집 체면도 생각해야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제 친정을 낮춰보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태유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에이, 아버지,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지연이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태우는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달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위로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죽을 끓여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아빠 좀 다녀올게.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태훈의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가 편찮으셔서 그래. 그래도 좀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 나도 곤란해.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 곤란하다고? 시아버지 눈치가 제 친정아버지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럼 당신이 아버지한테 말해. 내 아빠가 아프신데 안 갈 수가 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나는 그냥 예민한 게 아니야. 당신은 늘 그래. 중요한 순간마다 빠져나가기만 하잖아.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그날도 친정에 갔습니다. 아빠는 홀로 누워 계셨어요. 냉장고에는 달랑 김치 하나, 감기약 봉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제가 끓여온 죽을 드시면서 아빠는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자주 오지 마. 시댁에서 뭐라 하겠다.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런 건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돌아서는 게 결혼인가?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아빠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더 큰 파도가 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3월 초, 봄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빠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아빠 괜찮은데 병원 가라고 하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괜찮아. 무릎만 좀 까졌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계신 아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찢어진 바지, 붕대로 감긴 무릎, 그리고 소독약 냄새. 아빠 괜찮으세요? 이 정도쯤이야. 젊을 땐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지만 아빠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쇼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평생 강하기만 하셨던 아빠의 떨리는 손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빠도 나이가 드셨다는 걸. 더 이상 젊지 않으시다는 걸.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니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비 오는 날 이륜차는 위험합니다. 균형 잡기도 어렵고 제동거리도 길어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빠가 오토바이를 포기하지 못하실 거라는 걸. 그게 아빠의 다리니까요. 새벽 일터로 가는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떨리는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만약 더 큰 사고였다면? 만약 차에 치였다면? 만약 머리를 다쳤다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휴대폰으로 중고차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소형차, 경차, 아빠가 운전하시기 편한 차. 가격은 얼마나 될까? 제 적금을 깨면 될까?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이제 오토바이는 그만 타요. 차 사드릴게요.
작아도 괜찮으니까 안전한 걸로요. 에이, 돈 아깝게 왜 그래. 나야 뭐 이제 다 익숙해. 조심하면 돼. 익숙하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제발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겠니? 고맙다, 지연아. 아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선택이 제 결혼의 균열을 완전히 드러낼 줄은. 차를 알아보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사돈 차 바꾼다며? 아, 네. 아버지 오토바이가 너무 낡으셔서요. 그래, 효녀네. 그런데 새 차는 부담되지 않나? 내가 중고차 딜러 아는 사람 있어. 좋은 소형차 한 대 알아놨어. 감사하지만 아버님, 새 차로 알아보려고요. 아빠가 오래 타실 거니까요. 에이, 새거나 다름없어. 가족끼리 하면 싸게 해주지. 나만 믿어. 괜히 비싸게 살 필요 없어. 요즘 중고차 시장 좋아. 2점년 된 차도 새 차 같은 게 많다니까. 그 순간 태훈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맡겨. 괜히 비싸게 살 거 없어. 중고도 요즘은 상태 좋은 거 많아. 새 차는 감가상각도 심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봐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지. 아버지는 차 보는 눈이 있으시잖아.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눈빛이 아버지 체면을 세워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러 가볼게요. 이틀 후 저는 아빠 손을 잡고 시아버지가 말한 중고차 매장으로 갔습니다. 매장은 깔끔했고 전시된 차들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여기야. 저기 은색 잡아. 딱 사돈한테 맞지? 은색 경차였습니다. 외관은 깨끗했고 실내는 향기로웠어요. 흠집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트도 깨끗하고 핸들도 새 것 같았죠. 딜러가 말했습니다.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 8만. 사고 이력 없고 엔진 깨끗합니다. 정비도 다 받았고요. 가족분 소개라 특별히 500만 원에 드릴게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물 샌 적은 없나요? 침수 같은 거요? 아니요, 전혀요. 니콜 이력이 있어도 다 처리했어요. 깨끗합니다. 제가 이 업계 15년 했는데 이런 차는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어요.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사돈, 나만 믿으면 돼. 가족인데 내가 이상한 거 주겠어? 내 체면도 있고. 그 말에 아빠는 제 눈을 보셨습니다. 지연아, 괜찮겠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보셨다는데 설마 이상한 차를 주시겠어? 그렇게 우리는 그 차를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키를 받아드는 순간 아빠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지연아, 고맙다. 이젠 비와도 안 젖겠다. 그 웃음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숨겨진 진실이 물처럼 고여 있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빠는 매일 아침 새 차를 닦으며 행복해 하셨어요. 지훈아, 아빠 차 처음 타본다.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지 몰랐네. 히터도 잘 나오고 의자도 푹신하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잘했어. 이게 맞아.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차 안이 좀 이상하다. 냄새가 나. 무슨 냄새요? 곰팡이 같은 냄새. 특히 비 오는 날 심해. 어제 비 오고 나서 차에 타니까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빠, 정비소 가봐요. 제가 같이 갈게요. 다음 날 저는 아빠와 함께 정비소로 갔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들어 올려 하부를 살펴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침수 이력 있네요. 네? 하부 보세요. 녹이 심하게 슬었어요. 정상적인 차는 이 정도로 녹이 안 슬어요. 그리고 시트 및 전선들, 이거 다 물 먹은 거예요. 제대로 건조 안 됐어요. 여기 봐요. 커넥터 부분에 물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잖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당장은 아니지만 전기 계통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기 때. 시동이 안 걸리거나 주행 중에 엔진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차는 나중에 팔 때도 문제예요. 침수차는 이력이 남으니까 거의 반값도 안 받아요.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사셨어요? 시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곳에서요. 직접 확인하셨다고요. 기사님의 표정이 애매해졌습니다. 그럼 아시는 분한테 당하신 거네요. 죄송하지만 이런 차는 가족한테 권하면 안 되는 건데 특히 연세 있으신 분한테는 더더욱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아, 괜찮아. 타는데 문제 없으면 돼. 아빠는 상관없어.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망과 배신감이 섞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가족인데, 아빠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시댁 문을 열자마자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님, 그 차 침수차래요. 시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는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뭐? 침수? 정비소에서 확인했어요. 하부가 녹슬고 전선이 물 먹었대요. 전기 계통에 문제 생길 수 있대요. 그제야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타는데 문제 있어?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침수차인 걸 알고 계셨어요? 몰랐지. 딜러가 괜찮다고 했어. 내가 뭘 알아. 그리고 멀쩡하잖아. 타면 되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게 아니라 안전 문제예요. 우리 아빠가 타실 차인데. 그 순간 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한테 왜 이래? 저는 태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목소리 높이는 게 문제야? 우리 아빠 안전이 문제잖아. 알았어. 그래도 새 차 산 것보다는 싸게 샀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침수차라고 해도 타는데 지장 없으면 괜찮은 거지.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침수차라고 해도 엄청 큰 문제는 아니잖아. 조금 손해본 거지 뭐. 그리고 아버지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 실수하신 거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제 아버지의 안전보다 싸게 샀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500만 원이 제 아버지 목숨보다 무겁다는 걸.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그 차 침수차였어요. 아버님이 확인하셨다면서요. 뭐라고요? 침수차를? 에이,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차 좀 오래됐다고, 물 좀 먹었다고, 사고 난 것도 아니고 타면 되는 거지. 요즘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아닌 게 어딨어. 타면 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가족이라면서 이런 차를 권하세요? 전기계통 문제 생기면 주행 중에 시동 꺼질 수도 있대요.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뭐라는 거야?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싸게 해주려고 애쓴 건데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딜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내가 소개해준 거야. 그럼 확인은 하셨어야죠. 직접 보셨다면서요. 봤지? 멀쩡해 보이더라고. 나도 속은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긴 뭐야? 저 애가 지금 나한테 버릇없이. 사람 목숨을 돈으로 재는 집이라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그 집 식구 안 할래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 지금 정신 있어? 며느리 편을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연이 아버지가 경비일 하신다고 무시하더니 이젠 목숨까지 가볍게 여기네요. 500만 원 아끼려고 침수차를 권하더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그만 울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네 집안 며느리로 들였는데 이런 꼴을 보게 해서. 태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게 무슨... 태훈아. 시어머니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울고 있는데 돈 아까운 게 먼저 보여? 장모님 안전보다 500만 원이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너는 늘 그래. 중요한 순간마다 빠져나가기만 하지. 아버지 편도, 아내 편도 아니야. 그냥 편한 쪽으로만 도망가. 태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실로 들어가시더니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지연아, 나 며칠 내 집에 있어도 될까? 아니면 근처에 원룸이라도 구할게. 어머니, 나는 못 참겠어. 사람 목숨을 저렇게 가볍게 여기는 집에선 못 살아. 그날 시어머니는 정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 이혼하려고? 차 하나 가지고? 차 하나가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어.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누구 편에 서는지도 알았고.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그건 오해야. 나는 그냥 중립을 지킨 거야. 중립이라고? 아내가 우는데 장인어른 안전이 위협받는데 중립이 있어? 그건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야. 아니, 공범이지. 태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으니까요. 당신은 선택했어. 아버지 체면과 500만 원을. 내 아버지 안전 대신.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어. 지연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2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그 2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 당신 옆에 있었지만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시는 빌라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시어머니도 같은 빌라 2층에 방을 구하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그 집안에 시집 보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혼자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침수차는 결국 반품했습니다. 딜러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침수차 판매 사실을 공론화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환불해줬어요. 시아버지도 딜러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는 돈을 돌려받았고요. 그 돈으로 저는 아빠께 중고가 아닌 새 경차를 사드렸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무 이력도 없는 차. 차 키를 드리는 날 아빠는 말없이 우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네가 이혼까지. 아빠는 잘못 없어요. 저도 잘못 없어요. 저는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잘못한 건 사람을 돈으로 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편에 서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같은 빌라에 삽니다. 1층에는 아빠, 2층에는 시어머니, 3층에는 제가.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와 아빠께 인사하세요.
아버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럼. 어제 그 미역국 너무 맛있었어요. 손맛이 아주 그냥. 두 분은 이제 서로를 아버님, 어머니라고 부르십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처럼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셋은 아빠의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뒷자리에서 말했어요. 우리 세 식구, 이게 진짜 가족이지? 맞아요. 저는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아빠는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달렸습니다. 어디론가가 아니라 서로에게로. 작은 차 한 대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해준 것.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빠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시지만 이제 안전한 차로 출퇴근하십니다. 겨울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따뜻한 차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시어머니는 꽃집 옆에서 작은 떡집을 시작하셨어요. 지연아, 손님들 간식해 주려고 우리 꽃집 손님들한테 떡 하나씩 서비스로 주자.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아빠와 시어머니는 이제 서로의 건강을 챙기시고 저는 두 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드립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니까요. 어느 날 꽃집에 젊은 여성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시댁 문제로 고민이에요. 제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남편은 늘 중님이라고만 하고요. 저는 그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중립은 없어요. 위기 상황에서 중립은 가해자 편이에요. 그분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만들어드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지키세요.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작은 오토바이 한 대, 그걸 안전한 차로 바꿔드리려던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못된 건 사람의 안전을 돈으로 재고 가족의 존엄성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위기의 순간에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도망가는 마음입니다. 저는 결혼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을.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혈연으로 묶여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나요? 진짜 가족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안정과 존중, 그걸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이니까요.